문제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케이스에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그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민원이나 그 문제점 그 자체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살아있는 법률적 대안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학문적인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현실에 와서는 공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강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 보면 그 케이스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거나 공부를 제대로 하시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또는 자녀분들이 크게 출세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특별하게 정치적 문제나 또는 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동네에서 생활하다가 옆집 사람 얘기만 듣고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나서 돈 받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기꾼으로 몰리고 갑자기 무고죄가 처리가 되고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법원이나 또는 검찰이나 이곳에 계신 좀 이렇게 유력한 분들이나 또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잘못 처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이게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벌어진 것을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아요. 주목을 하지 않고 또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에게 일의 처리를 맡기게 되면 변호사들은 대체로 보면 돈 받으면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한다. 그러니까 돈 없고 빼먹는 사람들은 별로 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인데요.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려면 우리도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일을 하려니까 일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돈을 많이 받은 사건들은 시간과 정성이 더 들어가더라. 그래서 승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냥 우리끼리 골방에서 아주 억울하다. 이 세상 참 더럽다. 돈 없고 빼고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문제가 돼서 산업 정의의 문제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어서 이미 유엔이나 또는 중요한 사법 정책을 담당하는 학문에서는 널리 소개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고요. 사법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골방에서 이거 더러운 세상, 너 사법 돈 있는 사람 유전 문제 많이 키워라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문제는 사법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돼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어떤 꼭지점에서 이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이 문제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어 왔고요.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법정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건전한 민주국가가 성립하고 현대적 복지국가가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사법적 정의가 아까 특사를 해주신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세상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 해놓고 그 법을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치적 문제로 얘기하기는 좀 거북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상이죠. 사법적 현상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MB 정부가 제일 처음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법치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뭐냐? 길거리에서 데모하지 마라. 데모할 때 지시법을 위반하면 그대로 잡아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치주의의 내용을 보면 데모하는 게 불편하니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게 불편하니까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서
표현의 자유를 좀 제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법치주의의 내용은 뭐냐? 높은 분들, 있는 사람들이 법을 좀 지켜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드러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높은 분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부분, 그 어떤 부분이냐? 신문에 요즘 흔히 나오고 있는 사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사채업자들이 뒷독촉을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폭력적 행위로 추심행위를 하니까 울산 이쪽에서 3명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뒷독촉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당하고 있는 서민들은 소리 못합니다. 왜냐?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안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폭행도 하고 구타도 하고 심지어는 사인의 의혹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줍니다. 법집행기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리고 신문에 나오면은 이거 뭐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일반적인 법은 전혀 안 지켜주면서 시장에 가서 오뎅 사 먹고 이게 제대로 된 법집행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의 녹돌이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형사 절차에서의 사법적 정의의 소외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소외는 뭐냐? 우리가 사법적 서비스, 즉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 국가로서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을 사법적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들은 폭력 행사를 하지 마라. 국민들에 대한 폭력 행사에 대한 모든 법정권은 국가가 가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가 대신 해결해 줄 테니까 국민들은 폭력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의 폭력을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켰으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을 못 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해결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해결을 받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감당 권력들은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하는 걸 사법적 소외라고 합니다. 사법적 소외를 그럼 극복하는 방향이 뭐냐? 사법적 소외는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극복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복할 의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초는 일단은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정책을 기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결단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민노당에서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는 입장에서 여기 나와서 국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겁니다. 학문적 용어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잡한 학문적 용어가 많이 있는데 해외 석학들도 많고 학문적 용어도 다 되어 있는데 정치적 결단이 많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들 사이에 인식이 너무나 부재하다. 인식이 부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는 그래도 과거에 존재했던 여러 역대 왕조나 정권 중에서는 이조시대 때는 그래도 공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 당쟁도 있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국가의 이념이 일반 사람, 강남 을려 일반 농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겠다 하는 그런 왕권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형편과 정의에 관한 관념이 추천한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는 국가 재원과 복지를 위해서 국가 발전이 제일 우선이다. 경제발전이야말로 최대 복지다. 이래가지고 경제발전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익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없어요.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곳에는 국가적 정의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강남을려들의 보는 문제는 뭐냐? 국가의 시혜의 대상이지 국민들이 권리로서 그것을 쟁취하는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국가의 의무라는 생각이 상당히 희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방침을 세웠어요. 유엔에서 이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국민에 대한 사법 정의는 국가의 시행적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에 입각한 사법 정의 이 부분을 중요한 개념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이미 뭐 해외에서 다 있고 선진국에 다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해서 보상이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 권리에 대한 자각 또는 인식입니다. 권리에 대한 인식.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도들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참 재미있는 현상이 오늘 사회활동을 해주신 목사님 무고죄.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70몇 가지의 진정을 해놓고 진정을 한 것이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무고죄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죄가 중요한 죄가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괘씸죄죠. 괘씸죄가 우리나라 죄 중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 사람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데 악질적으로 행사를 하더라. 이렇게 한 번씩 치부되면 그 안에 내용들이 아무리 진실한 내용이라고도 그 법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수용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사법소외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국민의 법률적 인식, 두 번째는 권리에 입각한 그 국민의 권리의 실현, 이 부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냐? 제대로 된 지원장치나 법적 조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고사례와 같은 그런 억울한 무고의 누명과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 국민의 법률에 관한 민원이 법집행기관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제도적 뒷받침이 적다.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냐? 해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률적 지원 조치, 그래가지고 리걸 에이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 부족으로 법률 구조 지원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적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 예산의 한 10% 정도는 법률 구조 지원 예산도 지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률 지원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국선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 피해자들이 대부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법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워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건 사법지원과 관련해서 급한 것은 뭐냐면 지금 급성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될 부분은 피고인으로 억울하게 밀려있는 사람들이 형사 절차에서 억울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선대도 지원학대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 또 피해자를 위해서는 예산 배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켜서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재정 신청에 관한 얘기는 이게 사실 사소한 얘기입니다. 모든 자료들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재정 신청에 대해서 신청 대상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할 부분도 지방 합의로 고쳐야 되고 검찰 광고 제도도 포기해야 되고 뭐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는 민노당에서 정책을 하시는 분께서 이거 보시고 이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국민의식 수립 향상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듣고 싶었었는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읽어본 바로서 역시 이 사법 소유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각 나라의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은 바로는 첫째 독일의 경우는 입법으로 소추 여부의 판단 척도를 삼고 있다. 독일은 입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돼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프랑스는 사인 소추, 사인이란 말이 개인이란 말이거든요. 개인이 소추할 수 있는 제도를 프랑스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일본의 경우는 검찰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검찰을 심사하는 검찰 심사회가 있다. 이게 일본의 특징이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배심 제도가 있어서 대배심에서 또 검찰 공소의 문제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사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좀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었습니다. 좀 아쉬운데 좀 잠깐만 제가 보충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나라는 재정 신청 제도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독일은 입법으로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5분 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사인,
일본은 검찰 심사에, 미국은 대신에, 우리 정의원님께만 제가 시간을 더 드리는데 3분만 더 드릴게요. 발표하기 3분만 더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한 제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섞여 있습니다만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법 조건이 어려운 것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는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공소권, 기소권, 수사권을 좀 띄워보자. 그래서 그 띄워가지고 수사권을 띄워서 경찰하고 검찰이 나누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엉터리로 수사를 하니까 높은 사람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띄워가지고 별도의 공수처나 고비체를 설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면서 그분들이 검사들을 항상 수사하도록 하자. 지금 현재는 검사를 수사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그럼 고비처나 공수처에서 검사들을 항상 수사하게 되면 억울하게 수사를 하거나 평가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감시의 대상이 되니까 공정하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공소권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세 가지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느냐 또는 분리하는 문제, 공소권 문제. 그 다음에 향하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검찰이 기소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통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적 통제에 관련한 문제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국민적 통제를 현재 한 가지 입법적으로 해결한 문제는 지금 재정신청 문제입니다. 재정신청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신청을 확대하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확대하거나 검찰의 권한을 더 주는 방법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심판 결정을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너무 높은 법원, 고등법원에서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방법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정실정에서 재정결정이 나왔는데 그 결정을 가지고 공소유지를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무죄 의견을 밝히거든요. 법정에서. 항상 10년, 20년 이렇게 선고를 해야 될 걸 무죄 이렇게 재정실정이 나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옛날처럼 변호사가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아마 민노당에서 받아주는 거 알고 있고요. 공수처와 관련해서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이 이미 의안을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민노당 이정희 의원 안에 입법학에서 국회에 와서 이미 공청회에 나와서 전문가 의견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입법 추천은 어떻게 되느냐.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좀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근데 미국에서 하고 있는 대배심 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민노당도 그렇고, 민변도 그렇지만 대배심 제도는 결사코 반대를 합니다. 왜냐? 수사의 편의를 위한 제도다. 시민들이 그 수사 과정에 참여해서 뭘 알겠습니까? 몇 사람 시민들이. 모릅니다. 검찰이 휘둘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증거 없이 기소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니까 대배심 제도, 기소 대배심 제도는 저희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일본식의 검찰 심사의 제도는 어떠냐? 일본식 제도만 도입하면 우리 찬성할 여지도 있다. 일본식은 뭐냐면 검찰 심사회가 법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 내용을 심사를 해서 이렇게 기소도 되겠네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건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검찰 안에 있고요. 검찰이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줄줄이 쓰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좀 불안하다. 그 다음에 사인속주 제도가 있습니다. 기소를 갖다가 고소고발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적 분쟁의 측면이 큰데 수사경찰이나 또는 수사검사들이 한쪽 입장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하고 커넥션이 있거나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데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사인속주제도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비교일 거죠. 프랑스의 경우는 개인이 공소권 사인 소출할 수 있다는 재미있는 제도인데 독일 되게 간단하게 한 좀 30초 정도만 독일은 간단하게 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수사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권이 분리가 되어 있고 사인소출 제도의 형식이 일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경찰을 통해서 2차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야말로 사법과는 객관적이고 한국은 뒤에 물러나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특징은 뭐냐면 법무부 안에 경찰과 법원이 같이 있습니다. 검사와 법원이 같이 있습니다. 판사가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굉장히 그 재판에서 완전히 독립을 유지하고 있고요. 검사도 우리나라처럼 법무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보장을 받고 있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한쪽 편을 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충실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비교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를 보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정미화 변호사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국은 검찰 기소가 적극적이고 가도하는 경우가 먼저 있겠고, 두 번째는 검찰 기소가 소극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아서 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번 이어서 문봉규 교수님이신데요.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연장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연장이라는 절차를 한국 외교가로 정확한 강타 문제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 법 질서의 의무는 사실 법적 평화 유지와 그 법 질서가 침해됐을 경우에 다시 회복하는 데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적 평화는 단순하게 어떠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책임으로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평화가 유지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같으면은 예전에는 사실 그러한 형벌에 대한 대가, 응고 차원에서만 법적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사실상 진정한 법적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 외에 지역사회, 그 상자가 협의 단계에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진실화해라는 변호사 정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마 제 참고자료에 보면은 66건의 문제는 나와 있는데 11,172건을 심리하여 그중에서 8,486건이 잘못된 판결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MBC PD수첩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법적 간접 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 관련된 것은 자료를 보시면 어떤 사건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미국도 간접 사건 같은 경우에 무죄 판결이 받았다고 지시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였을 경우에 과연 굉장한 평화가 유지됐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가담자들, 권력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가담자를 다 조작, 은폐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하려고 하는데 불법상 지금 현재 불법이란 말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되어서 우리 공소시효가 많게는 25년에서 적게는 1년까지거든요. 근데 그 범죄라는 것은 행시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범죄를 저지른 그 당시 법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법을 적용시켰을 때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무슨 이론적인 분야에서 공소시효가 과연 어떤 건가 약간 원부관 뒤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공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국가 소추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범죄행위를 한 후에 검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검사가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권리 자체를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를 두었을까 하는 그런 혹시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 자료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형벌권이 굉장히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감소하냐면 사람들의 법적 대감정, 응고감정이 그만큼 사그러들어서 기존의 법 질서가 침해되는 법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다음 처벌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시했을 때 지금 배심원제도 같은 경우는 구두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다 서면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증거 자료가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멸치 3일 돼서 실제적 진실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에 관해서
그런 학설은 좀 약간 본질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중요한 취지는 와인 그러면은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가 완성되었을 때, 달리 말하면 기간이 경과했을 때 사후적으로 입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형사소송 제정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경과되지 않는, 시효가 경과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 경우에 소급법을 적용시켜서 처벌할 수 있는가, 그런 논의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상상으로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학계의 대다수 학계들은 공소시효가 일단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이나 배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한해서는 그것은 또 다른 처벌을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변화처법을 개정을 통해서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그런 관련해서 5.18 특별법 아마 헌정비사 파기범죄 관련돼가지고 그런 판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공소시효 제도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 가능성, 달리 말하면 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처벌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뢰보호 원칙과 또 하나는 공공의 이익을, 국가의 공공이익을 두 가지를 비교 형성해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이익 형량이 높은가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범죄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뢰이익을 굉장히 존중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공소제도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국가 공공이익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경우 예외 적용시켜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다 보면은 아마 공무원 그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호법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에 대한 위반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관계자들도 좀 더 처벌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을 일반적인 범죄인과 달리 처벌해야 되는 건가? 보편적으로 우리 형법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형량을 부과하고 있냐면요. 불법행위라는 양과 그 다음에 책임의 양을 동시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책임에 따른 형벌을 부과할 때 동일하게 처벌하든가, 불법과 그다음 책임과 형벌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면 좀 더 적게 처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벌을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원칙을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책임을 가중시켜서 형벌의 양을 그만큼 기존에보다 2배라든가 2배 정도 이렇게 가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돼서 성폭력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적게는 25년까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2배로 가중해서 50년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제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책임의 양을 다른 일반인들보다 좀 더 강하다 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해서 생각하면 그만큼 책임 양이 강하다는 말은 공소시효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소시효 부분 좀 연장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공무원들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법령 준수와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집권당이라든가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보호할 의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은폐에 조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은폐 조작하는데 용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책 보시면 페이지 보시면 39페이지인데요. 세 번째로 국가권력 구성원이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을 이룬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시민을 살해서 고문하는 등 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미 그 침해된 행위를 조작 은폐하는데 동조하고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은 국가 공동체로서 청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구성을 행한 반인권적 불구적인 국민들이 국가와 법치제의 실망과 법 적대의식을 갖게 하여 공동체로서 통화하고 제한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달리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결 방안에서 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학자들과 법안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처벌하자는 점에 사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나은가? 특별법을 만드는 게 나은가?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입법 방안을 만드는 게 나은가? 물론 중요한 것은 입법 선택 방식은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단은 국민적인 그런 관심사를 빨리 부각시켜서 그러한 적용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 같은 걸 개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을 모든 법에 특별법 같은 걸 통습시켜서 함께 통합적으로 아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좀 조금 덜 쓰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좀 제가 원래 드리니까 질문 줄 텐데, 일반인과 다르게 공무원에게는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교 문화적인 차원을 이야기할 때 미국과 일본 또는 독일과 유럽 등을 좀 많이 비교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이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아직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이 굉장히 좀 그래서 아직 제가 차후에 지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봉규 선생님이셨고, 이번 이어서 우리 박흥식 대표님께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주제 이 토론회를 민주노동당하고 같이 공동 주최한 기성부터 총실천시민의 저는 박흥식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법소의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가 저 피해 사례 두 번째를 보시면 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기업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오늘 여기 앉아서 토론회를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역사가 어떻게 딱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해 사례도 좀 들어가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미화 변호사님하고 문경도 강사님께서 형법과 또 변호사의 재정신청 제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하는 이 주제 발표는 형사, 민사 이런 문제가 다 끝났는데 또 공소시효까지 다 지났는데 이런 문제를 억울해서 또 증거가 명백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헌법 26조에 있는 청원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헌법을 좀 알고 있는가 또 그걸 검토해 보니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가 제가 63세니까 63세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우리가 거쳐왔지만은 아직도 교육의 미비점이 너무 허다하게 많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진국가로 가려면 교육서부터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보고요. 제가 이제 이 청원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지금 헌법에 의한 책을 보시면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이걸 다 읽는다는 것보다도 아주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배워가지고 우리 동방예의라는 모든 이런 민족성이 강하게 이게 다 기술이 돼 있고
또한 4.19 운동을 거쳐가지고 이 제정된 민족 운동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살아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면 아마 코웃음 칠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좀 정립을 해서 우리가 책임제도나 법을 지켜서 좀 책임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좀 헌법을 우선 머리말에 저희들이 다 집어넣으면서 또 국민의 그 권리가 어디까지 침해되고 어디까지 있느냐. 뭐 이런 그 모든 주권과 권력과 이런 것은 전부 국민에게 있지 국가가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럼 국가는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을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7조에 의해서도 하나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의 문제를 전부 명시하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저희 또 국민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은 헌법 1조서부터 39조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만큼이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서부터 그 중학교까지는 이걸 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자녀들이 이 사회적으로 이성을 청소년 때 이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그때 갈등이 많이 오는데 이 헌법이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가르치게 되면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방배 중학교에. 한 5년 전에 나가서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2시간 동안 제가 쉬지도 않고 강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그걸 듣고서 나서 내 경험담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나한테 메일로다가 보내줘라 소신을.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놀래요. 내가 부모들한테 잘못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한 것을 자성을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전 경험담을 우리 그 학생들한테 좀 가르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앞으로 정치권 하시는 쪽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인간은 사실 만물의 읍경이고 천부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의에 교통사고라든지 사기라든지 뭐 어떤 일을 불의에 당하면 강도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는 국민들이 사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지 권력과 돈이 있고 그러면은 쉽게 풀려 나오는데 그렇지 못했을 땐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불의를 참지 못해가지고 시민단체를 만들게 됐고 또 시민운동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을 좀 자문을 하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결실을 검찰권과 대법관 판사까지 고소를 해서 무고가 기소가 됐지만 끄나쁜 투쟁과 노력을 해서 무죄를 받았을 때 이러한 계기가 전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반딧불 같은 이런 것이 사회에 필요하다. 또 카나다 같은 데서는 등대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역할과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의 역할은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알기로는 미국에도 뭐 커먼커즈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회비를 내면서 시민의 권리를 찾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남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구경 넘어가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참여도 안 하고 동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외를 당하고 지금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국가가 지금 현재 헌법과 이 현행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잘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습성이 어떻게 도래되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뭐 500년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좀 역사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관칙, 이런 것이 좀 내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습, 그 다음에 관행으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한번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그 붉은 인원 관행, 이래 가지고 처리를 안 합니다. 이런데 어떤 재정 신청 제도가 사실은 그 국민을 위해서 다시 그 고소인들에 대한 피해자를 위해서 그 제정을 했습니다만 좀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신청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민노당 우리 민생운동본부의 김동수 부장님하고 제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게 재정 신청을 바꿔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고소가 1년에 한 200만 건이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럼 이거를 200만 건 중에서 불과 재정 신청에 가고 저거 하는 것이 12,000건. 그러면 자, 기소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건 되느냐? 전부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능력이 없어서 저거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청원 제도라든지 이런 민원성에도 풀 수가 있는데 풀지를 않고 공무원의 역할을 직무와 관련해서 분명히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해서 고발권을 모든 공무원은 갖고 있는데 이걸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소시효도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이거 배제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정책 자금을 써도 국가적으로 손실을 많이 내도 책임지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공소시효만큼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 국민들이 법을 몰라서 당해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10년이 가야만이 내가 뭐뭐를 잘못하고 법에 의해서 내가 뒤져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소시효가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이죠. 이런데 국가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국민에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렇다면 우리가 왜 세금을 내고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막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도달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45페이지에 보시면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정 거부 처분 취소라는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판시사행의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회신은 진정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를 이 판결 요지를 한 것인데요. 이 가관입니다.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의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 강경에 하등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수는 부적합하다라는 이 항소라는 조금만 그 진정을 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이 신문고라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판례가. 이런 것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나 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어떤 그 냉대를 당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또 두 번째 이 판례를 보시면 청원권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사례는 청원에 대한 이제 그 통지를 했습니다. 일단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지금 취소를 구하는 겁니다. 청원을 했는데 국회로부터 그 이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뭐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 내용도 보시면은 모든 권리가 하나도 주어지지도 않고 행정소송도 갈 수 없다. 그럼 국회의원의 청원 심사의 제도를 거치려면은 국회법 123조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으면 접수조차도 안 되는 게 국회 청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용지물로다가 행정소송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에 이게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99년 11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무려 15대, 16대, 17대, 18대까지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 청원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를 17대에서부터 소송을 했습니다. 이건 부적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례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 원고의 적격이 없다. 라고 1심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하고 항소심에도 그렇게 해서 좀 각하를 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인용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부적법하게 소가 제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다면은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 법에 근거하고 어떤 거에 의해서 했느냐 나도 의문이 되고 과연 국회의 위상이 저하되니까 안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인데 과연 이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불운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 심각성이 너무나도 이 국민의 권리가 딱불로 국민을 봉사해야 될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글로벌 시대에서 선진국가로 문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각국가가 있지만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로서 발명가고 기계공학을 못했지만 저는 기술 고시까지 팩트에서 특허가 신기술 고시까지 등록이 된 사람인데 제가 돈 벌어준다면 외화를 엄청나게 아마 벌어들였을 겁니다. 왜냐? 저는 미수교 때 중국에 가가지고 91년도에는 미수교 때입니다. 그냥 황제 대우를 해주더라고. 내가 가서 무역박람회를 갔는데 세계 무역박람회를 갔는데 나를 보더니 에너지 전략 차원의 그 기기라고 황제 대우를 해줘요. 공산국가가.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는 얘기죠. 돈이 있는데 부도 처리를 당하고도 공장에 다 경매가 돼서 7억 원의 빚을 안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해소를 안 시켜준다. 은행을 싸워서 9년 만에 이겼다. 그런데 원상회복을 안 해준다.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아니면 일본 시대 때 식민지 국가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맥락에서 제가 몇몇 말로다가 들어가가지고 요거 간단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과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국가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 26조 1항과 청원법 제4조 1항 2항 및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면 국회는 국회법 124조 제1항 제2항 및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구조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청원 민원은 헌법 제26조 2항과 청원법 제9조 1항, 2항, 3항 및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제15조의 제1항, 2항 및 국회법 제125조 제7항에 의한 국회 청원심사 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직무에 대하여 심사기관이 경과하였음에도 통지를 아니하는 직무는 부작위에 해당함에도 이는 형법 안 하는 것은 124조 직권남용 또는 제 125조 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2008년 1월 28일 날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이걸 알게 돼가지고 문학진 의원 외에 이종걸 의원님의 소개를 얻어서 접수를 한 청원의 내용이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에 대해서 헌법 제26조 2항, 청원법 9조 제2항 3항, 국회법 제125조 제1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 청원 심사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한 결과를 동규칙 제13조의 각호에 의하여 옹결도 통지하지 않으면 입법민원은 부작위임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본 사건을 청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배제하고 요거는 그 청원법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각한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 3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런 청원이 제가 국회의원으로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법원에 이런 게 있습니다. 10명의 범죄자는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이 까꾸로 되지 않았느냐. 범죄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권력층이나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상 60년도가 이렇게 지났지만 약 1천만 명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억울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박흥식 대표님 하신 말씀이 국회 청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나머지 네 분께서 토론해 주실 차례인데요. 먼저 이 문제와 바로 연관된 내용이 우리 소준섭 박사님 신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서 소준섭 박사님으로부터 청원실 조직 구상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간을 한 몇 분 정도 드릴까요? 네? 10분 정도? 한 7분 정도 되면 되겠죠, 그죠? 네, 7분 정도. 네. 자,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네. 구조화가 이거 지금 보면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박사가 우연치 않게 공무원 제가 참여정부 후반에 들어와서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 정말 민주, 정의, 사회 평등 이런 걸 위해서 살았는데 정권이 자꾸 사람들이 하는 형태들은 상당히 벗어납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이 돌아와서 민원도 수없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무를 좋아해서 가로수 가지치는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가지고 사실 제가 3년 이상을 혼자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저는 우리들이 큰 문제만 큰 틀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작은 문제 해결 이런 데서 너무 관심이 없고 또 그런 그 자세 책임 있는 자세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권력을 잡고 부자나 기득권하고 타협하고 선물 주고 그런 것을 상당히 문사로 생각하고 권력에 올라가서 골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삼아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원래 기득 지금 뭐 민주당도 보시면은 사실은 큰 정당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이고 나의 길을 걸어가고 핍박받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그런 사람들의 국제에서 그런 문제로 보이더라도 그런 문제를 끝까지 같이 끝까지로 추구해서 성공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을 거두면 그로부터 그 파급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고 한점 듣기
뜻이 방해를 도사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겉멋에 휩쓸려가지고 남을 따라가서는 자기의 색깔도 없고 결국은 예를 들어 민주당을 제가 예를 들자면 민주당에 분명한 색깔이 있는데 민주당 흉내를 내가지고 민주당 흉내를 내면 자기 기반이 전부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했으니까요.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에 보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민주화 공부 투쟁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두 다 주변에 있는 민원을 제기해라. 그 민원이 사적인 것보다 공을 위한 독립을 위한 민원을 여러분들이 계속 제기하고 여러분들 일일이 다 제기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진전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로수 경영 투쟁 얘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학생들이 관심이 크고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 전문 정신은 살아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 그러나 이 토론장에서 참 앞에 계신 분이 아까 발표를 하셨고 청원대로 했었는데 사실 제가 반려사회에 있고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와 민원입니다. 민원, 그때 민원시 있지만 무용지물이고 가장 무능한 사람들이 보시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아무런 그냥 귀찮합니다. 이건 유명무실한 거고 법도 사실은 그렇게 소개를 잡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접근을 막는 건데 제가 여기 잘못 썼지만 국회 조직쇄신 TF에 아주 특별히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아주 철안을 보면서 진행을 활동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청원실을 제가 만든 쪽으로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안으로 저지에 박혀가지고 결국은 못했는데 사실은 이 청원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이 이렇게 열려야 되고 국회의원 소개 조항이 해소돼야 됩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온라인 사실은 다음 아고라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추천도 하나가 온라인 접수가 되면 그게 뜨고 추천 국민들이 계속 대통령들이 추천도 하고 거기에 전문가들도 이제 거기에 단체를 달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수기 기간, 심의 기간 이런 것들이 개념을 줬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온라인이 세계적으로 발달해 있고 저는 그 나가서 제가 촛불주의 이럴 때 제가 그때 제기한 것은 온라인 우리의 시민 백도를 한번 뽑아보자는 왜냐하면 이 대인민주주의 현재 그제 강용선인가 이런 사람들도 다 선거에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선거라는 제도가 사실은 좋은 제도 같지만 굉장히 하구적인 제도이기도 한데 실제로 민주주의, 우리가 온라인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할 때 저는 이 방법을 그것이 온라인 의회제도를 반드시 앞으로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리고 그런 압력에 의해서 이 제도 바뀌는 거고 제도도 바뀌는 거고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한다면 옴부스만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굉장히 생각을 해가지고 구상을 했었는데 이건 기속 그러니까 10만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제도 비슷한 수도 있는데 의회에 아주 신망 있는 사람이 인승이라는 해가지고 의회에 억울한 사정을 접수해서 기소권, 수사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런 제도를 특별히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아무튼 이 굉장한 저는 나이가 젊은이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자기들 대표를 구성해서 투쟁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시간을 주세요. 예. 이렇게 하시는 제가 조금 이야기할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네, 거기까지는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아까 여기에도 써있지만 노르웨이에도 그런 청년 그 온라인 포럼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게 그런 그 온라인 그 청년 대표라든지 이런 게 뽑힐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견 발표도 하고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슨 활동, 어떤 투쟁을 그러니까 거기서 추석이 되면 그 사람은 사실 이제 스타가 되면서 더 확산이 되는 거고 그런 활동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우리 서준석 박사님이셨는데 국회 청원 포럼 후에는 국회 청원실 조직 구상 방안 좀 주셨고요. 지금 말씀은 역시 학생 교육의 중요성, 그다음에 온라인 제도, 옴부드만 좀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간단히 여쭤볼게요. 독일의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온라인 활동을 할 때 실명으로 하는 건가요? 실명이죠. 실명으로 하는 온라인 활동이다. 네, 상당히 중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실명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도 한번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여기 토론 순서에 따라서 우리 손준석 박사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도전술 대표님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따가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이따가 기회를 드립니다. 진짜 이따가 기회를 드립니다. 자, 갑자기 생각나는데. 메모하십시오. 이따가 기회를 드립니다. 네. 사회자 말씀 좀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도전술 대표 먼저 하시죠. 예전 거꾸로 손준섭님 하셨으니까. 다음에 노태우 교수님, 송재영 정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복수에 보면 대한가량 프로그램인데 사업 거래하는 행보가 아니고요. 우리 박근씨 정부의 2016년하고 민족단체 연대 활동하는 곳에 서 있어서 제가 이쪽에 보니까 이 군대 실천신문회가 사법 피해자들을 힘있게 관련 지으면서 어려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에 또 전에 이전에 정리도 한번 하고 올해 문제를 하신 것 같은데 강천 교수님이 이쪽에 바쁘신데 이게 또 프로의 자리에 사회를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세법이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사법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되는 나라에서 저희 한국이 기본적으로는 이 심리학적에서 볼 때 검찰이나 법원의 인사권 문제가 사법피해를 인사권 때문에 검찰이 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나. 그런 문제라서 좀 연구가 되고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그 계약대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근에 제가 무슨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코로나 한국시청회 같은 경우도 무슨 이를테면 그런 검찰의 지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왔다 이런 좀 분위기를 들었는데 검찰의 기소 문제도 그렇고 또 법원의 판결의 어떤 문제점도 법원의 어떤 인사구가 연결되어 있면서 또 검찰이나 법원이 사실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모든 문제는 독점에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기소 독점에도 그렇고 독점에서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독점이 어떤 형식인지 완화되는데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들고 역시 또 공소시효 문제도 독점에서부터 그랬던 문제이기 때문에 완화되는 장치로 우리가 다 한명돼서 좀 완화시킨 장치를 만들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결이나 그런 검찰의 문제점에 의해서 사업계가 일어났을 때 보완하고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또 있는데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사회적 여자들이 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좀 더 객관적으로 구성이 되고 권한이 강화돼야 사업계자들도 줄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국고청원의 문제는 여기 우리 박근식 대표님이 대표적인 아마 사례일 것 같은데 15대에서 18대까지 청원을 계속 주기차게 했습니다만 국회 이런 청원이 실제로 있으나마한 그런 제도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 청원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또 국회 청원의 문제를 행정수정을 제기해도 국회와 행정법원이 서로 좋게 얘기하면 서로 존중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 관계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무런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국회 청원의 문제는 우리 소주자 박사님이 제기한 그런 안을 좀 모토로 해서 지금 국민대사협회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다시 거듭나오고 제도를 보완해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구조 예산이 10%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사법 피해를 지금 이제 검찰의 법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정치가 좀 많이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박현수 대표님이셨는데 역시 기소 독점 문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제가 노태구 교수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네. 송재영 본부장님이신데 몇 분 정도 드릴까요? 간단하게 몇 분 정도? 간단히 한 5분 정도? 네, 5분 정도.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인생 본부장으로서 책임지는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배우는 자리고 앞으로 어떻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는 자리에 의미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민생본부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요번에 입주실에서 어르신들이 오면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제 오늘 얘기됐던 검찰의 기소독점죄와 관련돼서 한마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물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권이 지휘되는 거지만 경찰 단계에서 경찰의 임의적인 판단이라든지 경찰의 어떤 권위와 독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사가 되면서 거기서 피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는 우리가 분명히 나가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검찰도 보면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한 것을 승인하는 거예요. 거의 또 보면. 저도 이제 이번에 대구 사채업자가 자기 집을 레스토랑을 다 잃었기 때문에 대구경찰서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문제 제기하자마자 오늘 그러지 않아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데 민주노동당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은 구속이 안 되게끔 이걸 썼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갔더라고요. 집을 다 뺏어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구속이 판사가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사실. 비일비재. 경찰 단계에서 이것을 자기네 임의적으로 특히 이제 뉴타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스폰서 검사도 나오지만 검찰하고 경찰하고 건설사하고 행정하고 다 밀착관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경찰서장서부터 다 돼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사실 실질적인 고민이었어요. 고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는 뭐 민주노동당이 앞에서 데모정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가서 데모라도 하면, 여론이나 타면 이게 지금 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이제 그 기소까지 돼서 민사하고 형사 대법원까지 끝난 거는 이거는 대통령도 어떻게 못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법원하고 거기 딱 끝나면 이건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법권이라는 이런 독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데모로도 안 됩니다. 민노당 할아버지 와서 데모로 막 거꾸라 몇십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저는 뭐 지역 차원에서 계속 생기는 경찰의 독선과 그 일방적 수사와 관련된 불기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중앙 차원에서 하는 거 외에 지역사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같은 경우, 그 조정과 화해를 많이 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인 것도 뭐 주민들의 분쟁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이런 부분도 시민사회가 공적으로 개입을 해서 평가하고 검토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주시죠. 한 5분 드리면 되겠죠? 네. 오늘 제가 정치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미아 변호사님이 앞에서 참 주제 발표 잘 해주시고 대안 처방까지 해주셔서 그것만 딱 연구해도 참 한국의 이 사법제도가 이 선진국이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이 정치적인 그런 또 이렇게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이 발전 단계라고 할 때 수준이 요새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이야기하지만 이게 일종의 자유민주주의 수준입니다.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수준이고, 박정희 그 정부의 경우는 일종의 그 개발 독재, 자기들이 한국 민주주의 그러지만 그 수준의 민주주의고, 이승만의 그 자유당 민주주의는 그 사람들은 자유당, 자유민주주의 하지만은 일종의 그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그 지배자 중심의 민주주의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그 앞에 걸 산업화의 민주화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선진화, 그 선진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일종의 자유민주주의,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우리 오늘 노동당 이제 저 대표가 나오셨습니다만은 이 노동당이 많이 집권한다면 이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죠. 이제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해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이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기존의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사법제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를 들어 박정희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보면 우리 개발 독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 이제 민주주의다, 민정당, 민주정의다, 또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저희 임금, 저희 임금 또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제 경쟁을 갖기 위해서는 저 임금을 하고 또 우리 저고가 이런 정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성장을 해왔거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이 힘없는 이 무산 노동자, 농민 대중들이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야말로 여기 이제 깨어있는 분들, 또 희생과 이런 어떤 봉사를 각오하신 분들이 내가 이렇게 법에 호소해서 이런 틈새라도 이 수준의 민주주의라도 자기가 그 권익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최첨단 다행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민노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해서 여러분들의 그 민권이 제도화되고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세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치주의로 반영이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역시 이게 우리가 정치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수준의 그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여기 한나라당 혹시 뭐 관계가 되는 분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 선진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이런 사상적 요소를 다 이렇게 담고 실천할 때 이 선진국이 된다. 말만 선진국이 아니라 산업화의 장점, 그 민주화의 그런 자유평등의 가치를 다 담는 그런 선진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그들이 민노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런 그 문제점들을 실천할 때 그게 성공하는 민주국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게 이제 한계가 있겠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주인이 되고 집권을 하지 않으나,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박 선생을 비롯해서 이 시민단체들이 대익이 이렇게 법 호소해서 이렇게 이제 민을 풀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희생봉사를 가호하면서 이 시민단체를 더 활성화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노태우 교수님이 총 결론을 내주셔가지고 사회자가 이렇게 결론을 주셨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은 투표와 정치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결국은 투표와 정치로 문제를 풀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노 교수님 말씀 중에 정말 저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에 대한 토론만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저는 풀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사회민주주의 하면 그냥 빨갱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농담을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피해 사회들도 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찍으셨죠? 그냥 농담을 여쭤봅니다. 아닌가요? 네,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노태우 교수님께서 농담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정당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요. 노태우 교수님처럼 민주동당 찍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토론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런 중요한 키다, 열쇠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12시 한 6분쯤 됐는데요. 우선, 그렇습니다. 우선 계신 분들도 말씀 좀 드려야 되고, 또 여기 또 전문가들이 또 아까 못다 하신 말씀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정말 사회자의 통제에 따라주셔야 되는데 12시 반에 딱 끝낼 거거든요. 1분만 드리고. 괜찮으시죠? 성함만 소개하시고 유인물로 대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일어서시, 그냥 하시겠습니까? 네, 편하십니다. 앉아서 하셔도 괜찮고요. 네. 네, 저는 사실 이거는 용품입니다. 참 좋은 그 토론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정기화 변호사님 발제 시에 변호사님께 제안합니다. 그 발제 시의 말씀을 국민이 주인이라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대로 재판을 올바로 하지 아니하는 판사, 법대로 올바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검사, 경찰, 법대로 올바로 변론하지 않는 변호사, 이들을 처벌하는 엄격하고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든 법률을 제출 시에 국회의원 청원 서명을 100명 이상, 아까 서준석 박사님께서 제안했습니다. 100명 이상을 서명을 받고 받아서 제출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해야 된다는 질문에 제목에 의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수만 명 서명을 제출받아가지고 제정토록 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변호사님의 견해를 들으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회자가 좀 100만 명 서명 이상의 서명한 100만 명 이상의 서명한 청원은 국회의원 100명 네네, 이상 알겠습니다. 서명을 받아가 청원시에 청원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수십만 명 하여튼 되는 대로 많은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각자 예. 서명을 받아가 제출하면 우리가 주인되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강력한 법을 만들기를 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따 말씀도 듣기로 하고.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네. 앉으세요. 네. 네. 간단히 한 말씀. 내가 제일 처음에 성함 좀 밝혀주시고요. 네. 팩토를 했습니다. 팩토를 했는데 그때는 논값이 비쌀 때 밭을 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하는 데는 안 받고 논을 만들어줬거든요. 옥담 만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광고당원위원장이 자기네 것도 해달라고 해서 하고 하려고 했더니 흙이 나빠서 못하겠길래 안 했더니 구석 끈다고 해서 그걸 파다가 개울을 메꿨습니다. 개울을 메꿨을 때 개울은 다 전부 땅이다. 하천 분이니까. 그래서 메꿨더니 그 이장이 처음 사용을 했더니 이장 동의받아오라고 해서 갔더니 돈 300달러에 던졌더니 뺏어서 그 땅을 뺏어서 허송분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놓고서 그 다음에 허송분명을 해놓고 팔려고 해도 이용선이 매립하면 하늘을 몰라도 사람을 다 하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샀는데 살 때 혼자 살 것을 상사에게다 4,700원 사기친 거 받아주다가 받아주다가 그 자리 깨고 같이 샀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자가 도비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 차를 받아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용선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양정과에 포천 타고 도착까지 다 했어. 뭐냐면 대포까지 다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그때 300만 원 빼서 안 샀게 제가 샀더니 이용선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놓고 만들어놓고서 제일 4년 만에 깨어나서 제일 처음에 95형 31011호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더니 뭐냐면 의재민 감사가 하는 말이 죽이라, 억울하면 죽이라. 죽이고도 법은 안 쓰고 시인문 안 하니 시인 안 하면 100을 죽여도 무릅니다. 그래서 뭐 30~40% 주기로 이은옥 변호사한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했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들 다루기 어렵다. 왜냐면 백이 얼마나 센 사람들인지 그때 뛰다가 실제다. 그러면서 강삼재 생길이 사기치기를 국고 이거 뭐냐 그러면 국가 땅을 정부 땅으로 구입해서 뭐냐 그러면 정부 시대로 들어가서 현재 시대를 팔아서 현재 주인한테 60% 중심이라면 40% 먹어서 강남구청 앞에 부자는 자기 된다 하면서 나한테 사기치기 시작해 하더니만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대학부터 상고를 했더니 노검사라는 사람이 담당이었는데 그 사람이 험협성 하길래 야 이 새끼야 그게 네가 검사냐 그러면서 나와서 재항고를 했더니 대학업자부터 감사실장 주선이가 검사가 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다신한테 왜 네가 대학업자한테 감사까지 했냐마 그랬더니 거기 성의가 하는 말이 정년퇴직장 보이면서 내 평생을 변호사 성의관에서 이런 사건 형을 없으면 칩니다. 이런 당신 같은 사람 업으로 장부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라고 갔더니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가리는 줄 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법률 구조공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 다다이면서 해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 건도 해결하는 게 지휘단한테 생길 필요 없으며 지금 국가의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돼서도 한 건도 해결된 게 뭐 있습니까? 예. 이러니 이게 정직한 국민 살땅땅 설땅 역사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보게 되면 근데 지금 토동놈이 잤다는 성투하라는 노름이 같은 생겨서 잤다는 법이 다 토동원이라는 법입니다. 그게 누구나 만들었냐면 신한국당. 예, 우리 이용선님. 지금 뭐 한나라당이 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으로 끝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 전 국민이 자신 있는 국민이라면 자격 있는 국민이라면 탄핵했던 국회의원들 다 때려서 내쫓아야 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가슴에 무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이용선님이신데 하실 말씀 많겠지만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됐습니다. 이용선님 고맙습니다. 한 말씀 더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벌벌 떨어라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건요. 네. 그 사기꾼 이재신하고 정석사 변호사하고가 그래, 비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온 것이. 비가 제일 많이 온 것이. 독일의 눈물이 대해서 김영삼이가 만든 법 때문에. 교수님, 잠깐만요. 네. 신한국당이 만든 법 때문에. 자, 이쪽으로 오시죠. 사회자 옆으로 오시죠. 네. 좀 따라주세요. 조금만은 진짜 이거를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확인해 주세요. 약소보험 62장에 저는 그 약소보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45만원짜리 62장인 그 사기꾼이 맹글어가지고 문방구 영수증을 사다가 자기 사무실에서 맹글어가지고 장소카를 시켜가지고 법정에 판사님 기록 막 이렇게 넣어주는 바람에 그걸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것만 보고 나 한마디 말도 못하게 그 사람을 여태 다 이겨주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지금 이렇게 그냥 가진 고생을 지금 다 하고 이게 14년, 15년 동안 이렇게 공갈제 누명을 쓰고 이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심정을 좀 이 나라에서 좀 어떻게 이 나이 70이 다 되도록 이제 착하게 살아온 내가 이 공갈제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내가 조상님 앞에 갈 건지 나는 이게 제일 우리 집안에서는요 죄진 사람의 여태 그래서 내 70평생 아직까지 경찰서에 불려간 사람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 그리고 나 혼자서 이렇게 공갈제 누명을 쓰고 가정에 먹실까지 해가면서 지금 사이에 지금 아주 가진 수모를 지금 다당하고 저 여자는 아주 그냥 그 수치감을 주면서 그게 제일 분해 죽겠습니다. 나를 비웃고 어디 가나 입 다물어 묻는 말만 대답해. 너 가만히 있어. 이래 갖고서는 내 진실함을 밝히지 못하고 이걸 요번에 꼭 반드시 이 62장에 대해서 이걸 좀 내가 알기로는 자기가 맹글어서 써먹고 행사를 했으면은 그 행사죄가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 고발을 해도 조사도 안 하고 오로지 나만 죄인으로 맹글어서 이렇게 그것도 억울해 죽겠고 이렇게 불법으로 명도를 장사를 잘하는 여자를 갖다가 집세 안 낸다고 75만원짜리 한 달치 안 냈다고 1억이 넘는 재산을 다 혼대간데 없이 끌어고 나를 목을 밟아서 실신 지켜놓고 끌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밝혀주시기를 아주 이 자리에서 이 내 말이 만천하에 나가갖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에서도 나는 유공자의 가족인데 나는 그 가족은 보험료를 이렇게 면제해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일반인이 하는 식으로 내가 돈을 그때는 잘 벌었기에 잘 내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명도소송을 당하다 보니까 쫓겨나오갖고 올 때 갈 데가 없어갖고 헤매다가 보니까 내 통장에 돈이 떨어진 정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내 집이고 내 가진 거를 뒷조사해갖고 압류를 다 해놓고서는 300만 원에 밀렸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가서 아무래도 따져보니까 2종 3종으로 다 빼간 게 다 드러났는데도 그걸 해결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공단에 그거를 반드시 감사해서 나만 이렇게 빼갔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통장에 다 10원씩이라도 다 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날에 94,000원씩 빼갑니까? 15,000원 내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게 나왔는데도 그래서 그것만 안 빼갔으면 내가 300만 원 밀릴 일도 없고 따져보니까 내가 돈을 더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예, 그거를 좀 반드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김성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한마디. 또 한 말씀.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 11시 18분인데 끝나기 전에 지금 몇 분 제가 말씀드릴 분이 계신데
좀 간단히 말씀 좀 주시면. 잠깐만요.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또 있으신가요? 그럼 두 분만. 원래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좀 말씀을 듣고 싶었었는데요. 그러면 두 분만 듣기로 하고 정말 좀 짧게 한 2분만 드릴게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근데 민중낚시방위원장 맡아갑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밤박사 김영 대회하다가 진짜 쫓겨나고 그랬는데, 제가 청년대 감옥을 그냥 그래가지고 김영대에서 사실 위증이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검찰에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관을 활동해서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법정노동죄까지 해서 제가 제일 주요식으로 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국민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권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권이 주어져야 불구하고 이 권력을 가진 이 나쁜 권력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검찰이나 경찰에 준하는 그러한 수사권과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도 잘못 수사를 하고 잘못 판결하면 감옥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무서워서 판결을 함부로 못하고 수사도 자기의 그 남용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 이렇게 민주노동당 쪽에 와보니까 그때는 많이 풀었는데 어느 분은 또 그거에서 왔어요. 그래서 국민 안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당 쪽에서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서운한 마음이고요. 새로 좀 이러한 노동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정부패 수방 실천 시민의 의원입니다. 양문호입니다. 너무나 이게 13년, 14년째 되는데요. 변호사님 여기 계시니까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를 내가 11개월까지만 먹었다가 우리 대표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접었어요. 그냥 하도 법을 잘 아시고 내일까지 저녁에 잠 안 자면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내 마음을 이래저래 참았는데 이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 안 하고 법원 주사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효승이 했는데 최지문이 아니다고 허승범 판사님께서 중앙법원을 시켜서 나왔어요. 2005년도에. 그럼 이 지문 주인을 밝혀줘야 대한민국법이 평등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걸 안 밝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나 이 안 오면 나 준비하고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럼 무슨 소리야. 법이 살아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깊이 받아주시고 이 질문 간단히 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약자들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나도 목사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있는데 내가 살인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님이 이렇게 딱 약정서에 써놓고도 일을 안 해버려요. 6개월이고 7개월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나하고 살인 만들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정서가 무슨 필요 있냐. 법이 살아있으니까 법대로 집행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서민이나 고위층이나 동등하게 법을 집행해야지. 이거 뭐 있는 사람은 유전무죄고 이렇게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해주면 나 살인 냅니다. 이거 진짜 살인 책임지고 해주세요. 이거.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12시 22분이어서 이제 남은 시간이 10분 정도도 안 남았는데, 수준섭 박사님 아까 말씀을 좀 한 번 더 하신다고 했고, 그죠? 다른 분들 어떻게 할까요? 문봉규 선생님도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지금요? 아니, 저기 하시면.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도, 예, 먼저 하시고, 간단히. 아까 여기 한 말씀씩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법을 안 만들어도 국회의원님들이 조사권만 활동을 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국회의장님과 비롯해서 정무위원 30명을 고발까지 해봤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수사 기록을 내놓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 검사의 그 공권력을 어떻게 저가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소송을 해서 수사 기록도 받아낼 수 있고 법상으로 다 돼 있는데 이길 수도 있고 한데 이게 한번 소송에 가면 아까 여기 이제 양호승 씨가 얘기하듯이 그 지문을 밝혔는데 지금 10년이 넘어도 이걸 밝혀주지 않는다. 그럼 이게 바로 법정에서 사실 조회 신청이라든지 증거조사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그런 법관들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거냐. 바로 이제 형사법을 발동을 해서 고발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하고 있으니까 연명해서 일단 고발하고 정당이나 이런 정치권에서는 그걸 목소리를 최대한 받아들여서 그 처벌하는 주의 쪽으로 가시면 해결이 되지 않겠는 거죠. 그렇게. 언제 고발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걸 좀 같이. 네, 같이 해서 논의를 집단적으로 해서 좀 결혼화시켜야지.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됐을 때 여기 이제 소준석 그 박사님이 아까 이제 이 청원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이 국회에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 분명히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공성진 의원이 2008년도 국정감사를 했는데 지금 구속돼 있죠. 또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지금 구속됐어요. 뇌물목. 제 사건을 2대 거쳐서 하다가 책임자를 하다가 왜 구속이 됐느냐? 이런 청원 사건 가지고 해서 반대 급부들하고 양다리치고 우리 청원인들은 밀어내고 상대 그 피감 기관들을 해서 로비를 받아서 어떤 청탁 문제가 딱 되면 그건 들어주고 이러니까 뇌물이 행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예.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인사의 배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이해찬 사무실에 가서 있잖아요. 용산사 사무실에 가서 당신이 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배신당했다고 야당 표가 들어 나오는 거지. 당신이 대통령 되라고 나오냐고 내가 따진 사람입니다. 네, 이영선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당신이 알아들었으니까. 대통령 되라고 나온 사람이냐고. 자, 우리 송재명 본부장님도 하신 말씀 더 있으신가 없으신가요? 송재명 본부장님. 더 없으신가요? 소준석 박사님 보충 말씀 좀. 네.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저도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나왔는데 저도 예전에 전세대출 문제로 이상한 은행 제도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건의됐더니 그쪽 조사관이 내가 공무원이니까 당신한테만 해주겠다고 해서 거부하고 나는 제도를 원하는 거지 나에 대한 스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공무원이지만은 한국 관료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되고 권익위는 예전에는 보충위원회였는데 국민의 보충을 주는 위원회였죠.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재에 있어서 인중 권력의 문제로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온라인 그 시민 대표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는 제가 민노당에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민노당이 지금 인천 두 군데와 일산인가 쪽에 한 구청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말 모범을 보여가지고 민노당이 정말 그 모범을 그 구청에서 민원 처리를 정확하게 전문가로 구성하고 진짜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말하는 청원실 같은 걸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민원을 확실하게 추진을 하면서 그 민심을 겪고 역시 민노당은 다르구나. 그런 데서 민노당이 다른 차별화를 하면 다른 데서도 다 구성하고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만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제기해봤자 이게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데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민노당이 그런 좀 관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그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죠? 예. 네. 예.
이제 끝내야 됩니다. 대표님. 네, 잘 끝내야 됩니다. 제가 35년 전에 동아일 어른자유 소수행으로 쫓겨나 해직기자 출신인데요. 저희가 지금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공소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압력 넣어서 쫓겨난 건데 국제원력 시대에는 그걸 밝혀낼 수가 없었잖아요. 이래서 이제 2년 전에 TG4회의에서 결론이 났는데 중앙정보부가 개입해서 언론 탄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33일 쫓겨났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러니까 공소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국가가. 그래서 아까 우부기 교수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불법 행위는 공소 시효를 완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국가 권력에 개입한 사건은 공소 시효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회직 기자 출신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역할, 민원 처리 문제 말씀 주시고, 이제 우리 정미화 변호사님이신데요. 자,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역시 민변에 계시니까, 역시 오늘은 민변이 답변을 해야 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건 뭐, 변호 상담이 되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어렵고요. 어렵네. 예, 전반적인 말씀. 네, 전체적으로 개인별 네. 사례를 좀 잠깐 하시기는 곤란하시겠죠. 아무래도 시간도 없고. 예,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끝나면 네. 토론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좀 간단하게도 마무리 주시면. 네. 먼저 송재영 교수님께서 경찰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경찰과 검찰, 법원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국립경찰, 그다음에 국가법원, 국가검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법자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선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 자치 꼭 있어야 되고요. 경찰 자치는 지역 단위에서 경찰을 구성을 하게 되면 경찰이 지역 일반 주민들, 유권자들에게 불리한 그리고 일부 몇 사람만, 표가 안 나오는 몇 사람만을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자치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 자치. 검찰도 지구 단위별로 또는 고등검찰 등 단위로 검사장을 선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편향성이나 지역민을 도외시하는 걸 못하게 됩니다. 사법자치도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지방에서 선출하도록 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참여연대에서 요즘 그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 노동부에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이라는 정통이 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소송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빨리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해서 고소를 넣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일본보다도 지금 30, 40대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소외된 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외 문제의 발생은 소외된 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이 필요한 얘기인데 이걸 검찰 제도나 일반 판사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이 민원을 갖고 있는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설치하거나 지원 제도가 설치가 되야 되는데 그래서 지원이 미약하다. 그래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말씀 나눈 중에 많은 부분이 형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전 세계적인 시체는 뭐냐면 국가 권력에 개입한 형사적 처리,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형사의 과잉화를 지금 가능한 없애는 측면으로 정책 제도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형사보다는 일반적인 다른 문제 해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은 손준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운부수만 제도가 즉 국민을 위한 대변인 제도가 굉장히 제도를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운부수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데 지금 안 돼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이쪽 제도를 좀 보완해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당히 또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보충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경찰자치, 검찰자치, 사법자치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 경찰자치보다는 그냥 지방 분권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독일 같은 시스템이 될 텐데요. 지방 분권으로 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자치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를 통한 것일 텐데요. 한번 좀 보충 말씀해. 네. 일단 사법자치는 일반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히 영미법 개혁까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자치의 개념을 뭐로 생각하느냐 해서 지방자치단체처럼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자치를 생각을 하는 경우라면은 사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소위 말해서 각 지역별로, 주별로 또는 일정한 지역별로 독립된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사법자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경찰자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교육자치하고 있고 행정자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자치는 같이 따라가잖아요. 이건 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12시 반이 조금 지났는데요. 12시 반까지 끝냈어야 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장시간인데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사회자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이따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예,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토론의 효과를 제가 사회자가 말씀드리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토론이라고 이런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토론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진정한 토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의식 수준 향상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의식이 상상되었다. 우리 모두가 저부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중요성이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점에서 국민 의식 수준의 향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합의일 텐데요. 사회적인 합의. 오늘 첨예한 대결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자리는 모색되지 않았습니다만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또 오늘 이 어느 방송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 내용이 지켜져 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라도 방송되고 있다라고 하는 법소위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 아침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1박 2일 지방 투어를 갔다 와서 좀 여기 먼저 잡아놓은 거를 깜빡했었다가 전화를 받고 우리나라에 또 왔습니다. 피해자 사례 및 전문가 토론회 그래서 검찰이나 검찰, 판사 이렇게 법의 그 부조리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사실 법하면 제가 나랑 먼 얘기 같고 정말 머리 아프고 그 대신에 그 하나는 알죠.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잘 되는 거지만 잘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아까 댓글에도 올라왔듯이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0년 7월 24일 금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 국회의원회가 135실에서 이루어졌고요. 민주노동당 119 민생희망운동본부 새세상연구소 부정부패 추방 실천시민회의 이 주최로 해서 지금 토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았으면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법하면 아직 관심들이 아직 없으시네요. 아쉽습니다. 일단 밥을 좀 먹고요. 국회의원분들 여기 국회니까 인터뷰가 가능하면 또 다시 방송을 열도록 할게요.